블랙카드야. 이혼하자.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고 내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넓은 청담동의 고급 저택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12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함께해온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태준, 내 남편. 예전 어느 비 내리는 날, 내 손을 꼭 쥐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류 뭉치가 탁자 위로 거칠게 던져졌다. 탁 하고 첫 장이 펼쳐졌다. 이혼 통보서. 내 이름은 이미 인쇄되어 있었고 그의 이름 옆에는 이미 서명이 맞춰진 상태였다. 나는 그 글씨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 주변의 모든 세상이 점차 흐려지고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내 눈앞에는 오직 이혼이라는 두 글자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태준의 옆에는 한유라가 앉아 있었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그의 젊은 비서.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명품 원피스, 세심하게 공들여 세팅한 머리.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승자의 미소였다. 식탁 저편 끝에는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웃듯 입을 열었다. 지수야, 여자가 나이를 먹었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보기에 태준이는 너한테 할 만큼 했어. 재산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잖니. 그만 고집 피우고 사인해라.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난 12년 동안 매 끼니와 챙겨 먹는 약 하나하나까지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2달 내내 병상 옆을 지키며 간호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오늘 나를 이 집안에서 가장 빨리 쫓아내려 안달이 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였다. 강태준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내 쪽으로 밀었다. 이 안에 돈이 들어있어.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네 청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청춘에 대한 보상. 나의 12년이라는 젊음. 그와 함께 회사를 일궈낸 12년. 이 가족을 위해 수많은 내 기회와 꿈을 포기했던 12년. 그 모든 것의 가치가 결국 은행 카드 한 장으로 매겨진 것이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내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비참하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강태준이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하던 날, 그에게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전부였다. 월세조차 낼 돈이 없었을 때 나는 돌아가신 양어머니가 남겨주신 금기거리를 팔았다. 그 돈을 회사의 첫 창업 자금으로 그에게 건넸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남몰래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돈을 빌렸다.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나는 며칠 밤을 새우며 간호했다. 시동생이 결혼할 때 그 비용의 대부분을 마련한 것도 나였다. 하지만 그 일들은 이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지금의 나는 그저 사용 가치가 끝난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그때 한유라가 입을 열었다.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였다. 지수 언니, 모두가 곤란해지기 전에 일찍 사인하시는 게 어때요? 이미 끝난 감정인데 매달려봤자 의미 없잖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강태준으로 시선을 옮겼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다른 여자의 등장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그 침묵이었다. 그는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마치 비즈니스 계약 하나를 처리하는 듯한 차가운 태도로 일관할 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다. 시어머니는 즉시 화색을 띠었고 한유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 그들은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서명했다. 글씨는 살짝 떨렸지만 아주 단호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영원히 닫히는 기분이 들었다. 강태준은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놓인 블랙카드를 챙기고 미리 싸두었던 캐리어를 끌었다.
아마 내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예감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현관문으로 걸음을 옮길 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마지막엔 주제 파악을 해서 다행이네. 다른 집 구질구질한 여자들처럼 소란 피우지 않아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울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아마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절대 울고 싶지 않았다. 저택의 무거운 문이 천천히 닫혔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갑고 시린 빗방울이 어깨 위로 떨어져 내렸다. 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캐리어를 끌고 걸었다. 지난 12년 동안 언제나 집으로 가는 길이라 불렀던 그 길. 하지만 오늘부터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태준이 보낸 문자였다. 돈 걱정은 하지 마. 그 카드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문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화면을 꺼버렸다. 웬일인지 지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가벼운 안도감을 느꼈다. 뼈저리게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된 기분이었다. 나는 내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그 블랙카드가 내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물건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강태준, 시어머니, 한유라, 그리고 오늘 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던 모든 이들의 운명까지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틀 후 내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리게 될 것이다. 부재중 전화 1통, 10통, 30통, 그리고 79통. 하지만 그때 패닉에 빠져 발버둥 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 변두리의 5평도 채 되지 않는 비좁고 천장이 낮은 반지하 원룸에서 눈을 떴다. 낡은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도로를 지나는 차들의 소음이 들려왔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방구석에 놓인 캐리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젯밤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한편의 악몽 같았다. 제발 겪지 않았기를 바랐던 악몽. 12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마디의 차가운 말들로 끝나버리다니. 휴대전화를 열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 한 통도 없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묻는 사람도 괜찮냐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도 이것이 현실일 것이다. 누군가의 눈에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무의미해지는 법이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침대에서 내려와 지갑을 열고 남은 현금을 세어보았다.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방세, 식비, 생활비. 빨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다. 내 시선은 자연스레 그 검은색 카드에 머물렀다. 어젯밤 강태준이 탁자 위로 던졌던 그 카드. 그 카드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마 수억 원 정도가 들어있거나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것은 내 12년의 청춘을 바친 대가로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오전 10시쯤 나는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한 대형 은행의 VIP 지점을 찾았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건물, 시원한 공기,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원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몇 분 후 젊은 여성 은행원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불렀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나는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잔액 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들었다. 입가에 띈 미소는 여전히 친절하고 예의 발랐다. 하지만 단 몇 초 후 그녀의 안색이 확 변했다. 그녀는 카드를 쳐다보고 나를 보고 다시 카드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약간 의아해졌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직원은 흠칫 놀라며 대답했다. 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안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록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밖으로 걸어 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가슴에는 김성호 지점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나는 당황했다.
잔액조회 하나의 은행 지점장이 직접 나온다고? 남자는 내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본 지점의 지점장 김성호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VIP 접객실로 잠시 모셔도 되겠습니까? 나는 어리둥절했다. 전 그냥 잔액만 확인하려던 건데요. 지점장은 여전히 프로다운 미소를 유지했다. 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는 조금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따라 나섰다. 위층에 위치한 VIP 접객실은 최고급 목재 테이블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으로 장식된 화려한 공간이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극진한 태도로 차를 내왔다. 그들의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 카드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강태준이 카드를 잘못 준 걸까? 아니면 회사 법인 계좌인가? 맞은편에 앉은 김성호 지점장은 카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매우 신중한 태도로 물었다. 실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어디서 나신 겁니까?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내 말을 들은 김 지점장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고객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나는 놀라 되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김 지점장이 카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20년 넘게 은행업계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이 카드의 실물을 보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죠? 이 카드는 극소수의 VVIP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특수 카드로 일반적인 발급이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소유자는 아주 엄격하고 개별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죠.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강태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특별한 카드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를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이어진 그의 말이었다. 김 지점장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는 듯 말을 잠시 멈췄다. 이 카드의 소유주는 고객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이 준 카드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직후 이어진 그의 말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리고 강태준 대표님의 명의도 아닙니다. 나는 굳어버렸다. 네, 그게 무슨. 김 지점장은 보안 승인을 거친 모니터 화면을 돌려 나에게 보여주었다. 계좌 소유주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 것도 아니고 강태준의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 카드가 강태준의 손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는 이것을 나에게 주었을까?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김 지점장의 내선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안색이 급격히 변했다. 전화를 받고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태도는 극도로 엄숙해졌다. 전화를 끄는 그는 나를 향해 깊은 경의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지수 고객님. 이 카드의 진짜 명의자분께서 방금 고객님이 이곳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셨습니다. 본점 최상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시간 이내에 고객님을 직접 뵙기 위해 그분이 이곳으로 오실 겁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군데요? 김 지점장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고객님을 애타게 찾아 헤매던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서울의 또 다른 곳, 한때 내 집이었던 청담동 저택에서는 강태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방금 받은 한 통의 전화가 그가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겪은 충격에서 채 헤어나오지 못한 채 나는 화려한 VIP룸에 앉아 탁자 위에 블랙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찾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들은 내가 여기 나타난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이 카드는 왜 강태준의 손에 있었던 걸까? 모든 것이 거대한 미로 같았다. 깊이 들어갈수록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발신자의 이름이 떴다. 강태준.
나는 조금 놀랐다. 저택을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없었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1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는 다시 울렸다. 여전히 강태준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거절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벨소리는 끈질기게 울려 퍼졌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 지점장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정중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신 듯하니 잠시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12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내가 고열로 입원했을 때조차 먼저 안부를 묻지 않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3번이나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가 도착했다. 지수야, 너 지금 어디니? 당장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만약 이틀 전이었다면 나는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며 즉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무한한 낯설음만을 느낄 뿐이었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이번에는 강태준의 남동생이었다. 그 다음은 시댁 사촌 언니 시고모 시숙들까지. 이 사람이 끊으면 저 사람이 걸어오는 시기였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시댁 식구 전체가 나를 동시에 찾아 헤맬 만큼 거대한 일이.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부재중 전화 목록을 열었다.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10통, 15통, 20통, 27통. 살면서 이렇게 기괴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반대편 태진그룹 대표이사 집무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재무이사, 프로젝트 본부장, 그리고 주거래 은행의 담당자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표님, 은행 담당자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본점으로부터 방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귀사의 대출금 지급이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강태준의 안색이 변했다. 보류라니요? 무슨 소립니까? 지난달에 이미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난 건 아닙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최고 보안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다른 직원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핵심 파트너사인 명성건설에서 방금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뭐라고? 말도 안 돼. 그 프로젝트는 이미 최종 확정된 건이잖아. 그가 흥분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책상 위에 직통 전화가 울렸다. 부산의 전략적 투자자였다. 통화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태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두 번째 파트너사마저 등을 돌렸다. 단 하루아침에 회사의 존폐를 가를 두 개의 거대 프로젝트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분명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로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태준은 즉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 대표. 누구십니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틀 전 윤지수 씨에게 블랙카드 하나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강태준의 숨이 턱 막혔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다. 그 카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여자한테 있습니다. 상대방은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력함과 분노가 뒤섞인 한숨이었다. 당신 본인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나?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카드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상대방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유감스럽지만 내게는 그것을 누설할 권한이 없소. 하지만 당신의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당장 윤지수 씨를 찾아 무릎을 꿇고 비는 편이 좋을 거요.
뚜뚜뚜. 통화가 끊어졌다. 강태주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내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첫 번째 안 받는다. 두 번째 안 받는다. 세 번째 역시 안 받는다. 10통, 20통, 30통. 그는 점차 이성을 잃어갔다. 그의 어머니도 걸고 동생도 걸고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왜냐하면 그 시각 나는 은행의 VIP룸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방해물 취급하며 차갑게 내쫓았던 그 남자가 지금 온 세상을 뒤지며 미친 듯이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로 약 1시간 후 접객실의 문이 열리고 김 지점장이 들어왔다. 그의 곁에는 6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노신사가 함께 서 있었다. 반백의 머리 최고급 맞춤 정장. 고요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를 발견한 순간 그 노신사는 발걸음을 멈칫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고 주체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을 억누르는 듯 보였다. 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 노신사는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드디어 널 찾았구나.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춰버린 듯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고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깊이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사이 내 휴대전화는 다시 징징거리며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 79통. 모두 시댁 식구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따위 번호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밝혀지려는 진실은 그 모든 전화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널 찾았구나. 그 말은 내 온몸을 굳어버리게 만들었다. 내 앞에 노신사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짙은 슬픔과 벅찬 감동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우리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적어도 내 기억 속에서는 그랬다. 그런데 대체 왜 이분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노신사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를 빼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너의 이름은 윤지수. 그가 아주 느린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올해 35. 생일은 8월 17일.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내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다. 어떤 서류나 자료를 보지도 않고 말이다. 노신사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네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그 날짜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곁에 둔 서류 가방에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빛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연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이한 감정이 솟구쳤다. 낯설지만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느낌. 특히 저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에서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노신사가 나지막이 물었다.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이 아이가 바로 너란다. 지수야. 나는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그의 목이 메어왔다. 너를 낳아주신 내 진짜 어머니란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주 어릴 적부터 나는 양부모님의 친딸인 줄 알고 자랐다. 비록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두 분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정서적인 결핍 없이 나를 키워주셨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내가 이 낡은 사진 속 대기업 일가의 아이라니. 내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듯 노신사는 차분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25년 전, 온 가족이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어. 수많은 군중이 뒤엉켰고 사람들의 비명과 굉음이 울려 퍼졌지. 그 혼란이 수습되고 났을 때 우리 가문의 가장 막내였던 작은 여자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단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가문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재력을 동원해 너를 찾았다. 전국을 뒤지고 현상금을 걸고 수많은 탐정을 고용했지만 모두 허사였어. 내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의 식음을 전폐하다 결국 병을 얻고 말았단다. 그리고 몇 년 뒤 하나뿐인 딸을 다시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 여기까지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나는 그의 두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결코 지어낸 연기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진짜 피눈물이었다. 나는 내 외삼촌 되는 사람이다. 내 이름은 최영환. 태성그룹의 회장이지. 그가 조용히 덧붙였다. 내 어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내 여동생이었단다. 나는 멍하니 앉아 이 상황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최 회장은 나의 의심을 10분 이해한다는 듯 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네가 당장 믿기 힘들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드의 결제 기록과 동선, 과거, 입양 기록 등을 대조하며 수없이 확인 과정을 거쳤어. 나는 서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기록, 법적 증명서, 수사기관의 확인서 등 수많은 자료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읽어내릴 이성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눈앞이 빙빙 돌았다. 그 순간 최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본 그의 안색이 서늘하게 굳었다. 짧은 몇 마디를 나눈 뒤 통화를 종료한 그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지점장도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다. 태진그룹이 방금 두 곳의 파트너사로부터 추가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흠칫 놀랐다. 태진그룹, 그것은 강태준의 회사였다. 최 회장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나는 네 개인적인 삶에 섣불리 개입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해. 지난 세월 네 전남편의 회사가 수많은 경제적 위기를 넘기고 기적처럼 살아남았던 것. 그건 온전히 그 친구의 능력 덕분이 아니었단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네가 그 남자 곁에 있다는 걸 늦게나마 파악했고 오직 너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뒤에서 남몰래 그 회사를 지원하고 지탱해 주었던 거란다. 나는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태준이 이룬 그 거대한 성공과 부는 그 스스로 일궈낸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 된다. 내가 묵묵히 내조해서 혹은 강태준의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보던 내 진짜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이었다니. 같은 시각 태진그룹의 대표실. 강태준은 막 비서실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며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3개의 대형 프로젝트 보류, 2건의 자금 융자 동결, 4곳의 전략적 파트너사 계약 해지. 이 모든 재앙이 불과 48시간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태진그룹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뇌리에 캐리어를 끌고 저택을 떠나던 윤지수의 뒷모습이 번쩍 스쳐 지나갔다. 살면서 처음으로 뼈를 깎는 듯한 진짜 두려움이 엄습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다.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운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방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제 손으로 박살 내버렸다는 끔찍한 깨달음 때문이었다. 서울 반대편 VIP룸에 앉아있던 나는 여전히 두꺼운 서류철 앞에서 말을 잃은 상태였다. 맞은편에 최 회장이 품속에서 천천히 낡은 펜던트, 목걸이 하나를 꺼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내 온몸은 감전된 듯 크게 요동쳤다. 왜냐하면 그 목걸이는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에 걸고 다니던 내 부적과도 같은 물건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양부모님이 나를 처음 발견했을 때 내 옷깃에 들어있었다고 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다. 나의 격렬한 반응을 본 최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주름진 그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수야, 이제 모든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지 내 삶과 너의 삶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을 거란다. 오늘 네가 흘린 눈물을 비웃었던 그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한 선택에 대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탁자 한가운데 놓인 두 개의 펜던트. 하나는 내 손에, 다른 하나는 맞은편 외삼촌의 손에 들려 있었다. 문양부터 뒷면에 새겨진 미세한 이니셜까지 완벽하게 동일했다. 방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는 손바닥에 펜던트를 꽉 쥐었다. 잊힌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쏟아져 내렸다. 기억난다. 내가 6살이 되던 해 호기심에 양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예쁜 목걸이가 있냐고.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네가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 네 곁에 있던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어렸을 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이 목걸이를 몸에서 떼어낸 적이 없었다. 최 회장은 나를 오랫동안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의심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 너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평범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강태준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 언니 맞으시죠? 저 태진그룹 재무팀의 송 팀장입니다. 나는 의아했다. 남편 회사의 재무팀장이 나에게 왜 전화를 걸었을까? 송 팀장은 초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실례인 줄은 알지만 도저히 연락드릴 분이 없어서요.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언니, 잠깐만 저 좀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오후에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2시간 뒤 한적한 여의도의 카페에 송 팀장이 나타났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회사의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진작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나는 차분히 물었다. 송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사 내에서 특히 오래된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진짜 1등 공신은 강 대표님이 아니라는 거요. 나는 멈칫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이건 회사 설립 초창기의 결제 서류와 자금 내역서들입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회사가 대출을 받았던 기록,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야 했던 문서들. 보면 볼수록 지난 12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시간들. 강태준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회사는 직원 몇 명의 낡은 임대 사무실이 전부였다. 자본금은 바닥이 났다. 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양어머니의 유품이었던 금반지와 폐물을 전부 팔았다. 금은방 앞에서 눈물을 참으며 폐물을 쥐고 있던 내 손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한다. 하지만 나는 팔았다. 남편을 믿었고 우리의 미래를 믿었으니까.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일 때 나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중고차마저 처분했다. 매일 아침 10,000원 버스를 타고 출근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송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일들 저도 다 기억해요. 초창기 멤버라면 모를 수가 없죠.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알면 뭐해요. 결국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만 기억하는 법이죠.
무대 뒤에서 땀 흘린 사람은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회사가 직원들 월급을 못 줄 때 내가 몰래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던 일. 파트너사가 계약을 파기하려 할 때 내가 직접 찾아가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숙이며 설득했던 일. 강태준이 과로로 쓰러졌을 때 병실에서 남편을 간호하며 회사의 결제를 대신 처리하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병수발까지 들었던 일. 하루에 고작 3, 4시간을 자면서 버텼던 수개월. 나는 내 청춘의 전부를 그 가족과 그 남자를 위해 갉아먹듯 바쳤다. 그러나 회사가 안정궤도에 오르고 상장을 눈앞에 두게 되자 나는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송 팀장이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쫓겨나듯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회사에서 옛날부터 언니 알던 사람들은 다들 속으로 분통 터져 했어요. 감히 말을 못 꺼내서 그렇지. 나는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떤 일들은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 완전히 밖으로 밀려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진실이 뚜렷하게 보이는 법이다. 같은 시각 청담동 강태준의 저택 분위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거실을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걸 어쩌면 좋니? 태준아, 지수랑 연락은 닿았어? 소파에 푹 파묻힌 강태준의 얼굴은 며칠 세반쪽이 되어 있었다. 이틀 동안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십, 수백 번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박 여사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니니? 걔 성질에 단단히 삐친 모양인데. 강태준은 헛웃음을 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이 한심하게 들렸다. 삐쳐? 그저 화가 난 거라면 상황은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변명도 듣기 싫어하고 다시 돌아올 마음 따위는 추호도 없다는 것. 바로 그때 태진그룹의 최대 주주 격인 투자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태준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몇 분 후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 여사가 기겁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니? 강태준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지막 남은 투자사마저 방금 자금을 회수하겠답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박 여사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살면서 처음으로 그녀는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을 느꼈다. 며느리 윤지수가 이 집 문을 나선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의 모든 부와 명예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내 앞에 더 거대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내 출생의 비밀, 내 친어머니와 관련된 진실, 그리고 왜 누군가는 25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 헤맸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은행에서 만났던 외삼촌 최 회장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았다. 드디어 널 찾았구나. 25년 동안 널 찾아 헤맸단다. 그 블랙카드는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너의 존재 자체란다. 원룸 창가에 앉아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좁은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내가 평생 살아온 평범한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거대하고 낯선 세계였다. 35년 동안 나는 그저 윤지수였다. 서민 가정에서 자라 평범하게 결혼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내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혀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원룸 건물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 정중하게 차문을 열었다. 윤지수 아가씨, 회장님께서 뵙기를 청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차에 올랐다. 약 30분을 달려 차가 멈춘 곳은 한강변에 위치한 철저히 통제된 최고급 별장이었다. 외부의 소음과는 완벽히 단절된 고즈넉하고 푸른 정원이 펼쳐진 곳. 그곳에 최 회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만남 때의 엄격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훨씬 편안하고 다정한 옷차림이었다. 마치 오래 헤어졌던 조카를 다시 만난 인자한 삼촌처럼 가벼운 안부를 나눈 뒤 그는 내 앞에 낡은 목재 상자 하나를 놓아주었다. 네가 꼭 봤으면 하는 물건이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수십 장의 옛날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고 잘생긴 남자 위에 목마를 타고 활짝 웃고 있는 5살짜리 여자아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익숙함이 밀려왔다. 두 번째는 생일 파티 사진, 세 번째는 가족 여행 사진, 네 번째는 바닷가에 선 내 식구의 모습이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사진 속 여자아이는 자랄수록 내 현재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눈매, 미소 지을 때의 모양, 그리고 왼쪽 볼에 깊게 파이는 보조개까지.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최 회장을 쳐다보았다. 그는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두 너란다. 너의 어린 시절이야.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최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 어머니의 성함은 최서윤.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끔찍이 사랑하셨지.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언급할 때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이어 두꺼운 서류철을 하나 더 꺼냈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었다. DNA 검사 결과지, 신원 확인 서류, 오랜 기간의 탐정 조사 기록 등 모든 자료가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해 있었다. 윤지수가 바로 25년 전 실종된 태성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넘겼다. 살면서 처음으로 두 개의 다른 삶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35년 동안 살아온 팍팍 현실의 삶,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재벌가의 삶. 그때 최 회장이 서랍에서 낡은 가죽 커버의 일기장 하나를 꺼내 내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이건 내 어머니의 일기장이란다. 일기장이요? 그가 끄덕였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서윤이는 수많은 글을 남겼지. 오직 너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다.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부드럽고 반듯한 글씨체가 보였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만약 언젠가 네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널 찾는 걸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주렴. 그 짧은 한 문장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버리고 말았다. 가슴 깊은 곳, 나조차도 존재를 몰랐던 거대한 공허함이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내가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다. 같은 시각 태진그룹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방금 끝난 긴급 임원 회의에서 절망적인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다. 매출 급감, 주요, 프로젝트 전면 중단, 투자자들의 면담 거부. 심지어 회사의 핵심 인재들마저 줄줄이 사직서를 내고 있었다. 텅 빈 집무실에 앉아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년 전 회사가 첫 번째 상장을 달성했을 때 찍은 사진. 가운데 선 그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나의 모습.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회사를 처음 차렸던 옥탑방 시절. 지수야, 나중에 내가 꼭 성공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며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그가 성공의 사다리를 높이 오를수록 우리 사이에 거리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갔다. 그리고 결국 그가 이혼 서류를 내던지던 그날 밤까지 휴대전화가 울렸다. 업계에서 꽤 마당발로 통하는 선배 사업가였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누던 상대방이 갑자기 툭 던지듯 말했다. 태준아, 너 전부인 말이야. 혹시 그 사람에 대해 모르는 거 없냐?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선배다운 질문입니까, 그게. 전화 너머에. 상대방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여의도 바닥에 소문이 쫙 깔렸어. 수십 년 동안 재벌가에서 애타게 찾던 핏줄이 있는데 그게 내 전부인일지도 모른다고. 최상위권 로펌이랑 은행 VIP 라인이 싹 다 움직이고 있다더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전화가 끊어졌다. 강태준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알량한 부와 명예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한편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진짜 어머니의 일기장을 계속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붉은색 펜으로 꾹꾹 눌러 쓴 한 줄의 글귀를 발견했다. 그 글귀는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거대한 상속의 비밀과 누군가가 내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송 팀장과의 여의도 카페 만남을 뒤로하고 나는 곧바로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강 공원을 따라 아주 오랫동안 걸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시댁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실패한 12년차 주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 내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비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미스터리한 블랙카드, 외삼촌이라 주장하는 대기업 회장, 25년 전의 실종 사건, 그리고 얼굴조차 모르는 어머니의 일기장까지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저녁이 되어 원룸에 도착했을 때 최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야, 내일 하루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겠니? 내가 머뭇거리자 그가 차분히 덧붙였다. 어떤 사실을 강제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마. 하지만 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또다시 검은색 세단이 나를 데리러 왔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평창동의 고요한 산기슭에 자리한 대저택으로 향했다. 별장이나 회사 건물이 아닌 철저히 통제된 사적인 보관소 같은 느낌이었다. 최 회장이 저택 입구에서 나를 맞이했다. 긴 복도를 지나 그가 어느 육중한 방문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린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사방의 벽면이 수백 장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1살, 2살, 3살, 4살,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수백 장의 사진 속 아이는 모두 동일 인물이었다. 바로 나였다. 숨이 턱 막혔다. 목구멍이 뜨거워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이 붉어진 눈시울로 내 곁으로 다가왔다. 이곳은 내 어머니의 방이란다. 네가 사라진 그날부터 서윤이는 이 방에 어떤 물건도 버리지 못하게 했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5년 동안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했다. 매년 내 생일이 되면 이곳에 와서 액자를 닫고 언젠가 우리 딸이 꼭 문을 열고 돌아올 거라고 중얼거리곤 했어. 코끝이 찡해지며 알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이 밀려왔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가슴을 마구 찌르는 것 같았다. 최 회장은 유리 장식장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어린이용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분홍색 머리핀, 작은 곰인형, 은팔찌, 그리고 삐뚤빼뚤하게 그린 크레파스 그림 한 장. 그림 구석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사랑해. 나는 결국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왜 우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토록 맹목적으로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 최 회장이 휴대전화를 켜서 오래된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화면 속 젊고 우아한 여성이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선명했다. 그녀는 사랑이 듬뿍 담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예쁜 공주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영상 속 여성이 바로 내 친어머니, 평생 나를 기다리다 한 맺힌 생을 마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태진그룹의 강태준은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에서 3명의 대주주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임안을 거론했고 은행권에서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모든 것이 그가 손을 쓸 틈도 없이 초토화되고 있었다. 가장 답답한 것은 그 누구도 그에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저 상부의 지시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업계의 오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가벼운 안부를 묻던 상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태준아, 너 혹시 전처에 대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 무슨 뜻입니까? 여의도 찌라시에 돌고 있는 말인데. 상위 0.1% 재벌가에서 25년 동안 찾던 친딸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게 네가 쫓아낸 전부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너 회사 통째로 날아갈지도 몰라. 통화가 끝난 후 강태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캐리어가 문 밖으로 사라지던 그 밤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돈이나 지위가 무너지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가 평생을 바쳐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기회를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는 뼈저린 후회와 공포였다. 다시 평창동의 방. 내가 감정을 추스르고 방을 나서려 할 때 최 회장이 나를 멈춰 세웠다. 지수야.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금고에서 매우 두꺼운 진청색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려 했던 거란다. 나는 서류를 건네받아 첫 장을 넘겼다. 단 몇 초 만에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25년 전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나를 납치해 가족에게서 영원히 떼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꼬리를 밟히지 않은 채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진청색 서류철을 든 내 손이 파르르 떨렸다. 글씨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 같았다. 2번, 3번을 다시 읽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25년 전 나는 그저 우연히 미아가 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하에 나를 부모님의 품에서 떼어놓은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바라보았다. 외삼촌.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는 즉답을 피한 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증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검증된 것들이다. 진실의 윤곽이 잡힌 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야.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35년 동안 내 인생은 그저 우연의 연속이라 믿었다. 가난한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 강태준을 만나 헌신한 것, 배신당하고 버려진 것. 하지만 이제 보니 내 인생의 첫 단추부터가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 억지로 뜯겨나간 것이었다. 최 회장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침착하게 설명했다. 25년 전 우리 가문은 거대한 그룹의 승계 구도를 정리하고 있었다. 내 어머니는 전임 회장님의 하나뿐인 딸이었고 너는 그룹 전체를 통틀어 첫 번째 손주였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는 가문의 핵심 상속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있었다. 상속 때문이었나요? 내가 묻자 그가 끄덕였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란다. 그룹 전체를 장악할 지분과 경영권의 문제였지. 그는 가계도와 지분 구조가 그려진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다. 복잡한 수식과 법적 용어들이 얽혀 있었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다. 내가 사라지면 상속의 거대한 축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었다. 어린아이 하나가 표적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 네가 감쪽같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방 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단순한 미아,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인생 전체를 조작했다. 그때 최 회장이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얼마 전에 은밀히 입수한 물건이다. 봉투 안에는 타자기로 타이핑된 몇 줄짜리 쪽지가 들어 있었다. 발신자도 서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치도록 잔인했다. 아이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찾는 걸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길입니다. 나는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누가 이걸 보낸 거죠? 대체 누가 제가 사라지길 원한 거예요? 최 회장은 내 마음을 읽은 듯 대답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25년 동안 매달려온 질문이란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3달 전 드디어 단서를 잡았지. 범인을 찾으신 건가요? 아니,
아직 완벽히 잡아내진 못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증인을 한 명 찾아냈지. 최 회장이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늙고 갈라진 숨찬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때 제가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었습죠. 어느 날 밤 우연히 아이를 치워버리겠다는 통화를 엿들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죠. 그게 바로 지수 아가씨였다는 걸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음성 파일은 배우의 이름이 나오기 직전에 툭 끊겨버렸다.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최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내가 진실을 함부로 섣불리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란다. 우리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필요해. 비록 완벽한 진실은 아직 장막 뒤에 있었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내 인생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망가뜨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다는 분노가 내 안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태진그룹의 강태주는 최신 재무제표를 보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회사 상황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을 가장 갉아먹는 것은 윤지수에 관한 소문들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찾던 거대한 배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VVIP 금융권의 아빠.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12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매일 늦은 밤 자신을 기다리던 밥상. 군말 없이 뒷수습을 도맡아 하던 아내의 희생. 시댁의 온갖, 멸시에도 가정을 지키려 고개를 숙였던 그녀.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이 아내로서의 당연한 의무라 여겼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희생 없이는 지금의 강태준도 없었다는 것을.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박 여사였다. 태준아, 지수랑 연락은 됐니? 강태준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아니요, 수학이. 너머로 박 여사의 짙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 그 오만하고 드센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지수를 직접 만나야겠다.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할 테니까 네가 제발 자리 좀 마련해봐. 강태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과연 자신에게 그녀를 다시 마주할 기회가 한 번이라도 남아있긴 한 걸까. 한편 평창동 저택에서 최 회장은 마지막 서류를 금고에 넣으며 내게 말했다. 지수야, 내일 너를 데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갈 생각이다. 아까 그 녹음 파일의 주인공, 25년 전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운명을 뒤틀어버린 악마의 정체를 밝혀줄 거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 지나면 내 인생은 영원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이 쉴 새 없이 뇌리를 스쳤다. 끝내버린 결혼, 밝혀진 출생의 비밀, 그리고 내일 만나게 될 진실의 열쇠를 쥔 사람. 다음 날 아침 8시 최 회장이 직접 나를 데리러 왔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길을 1시간 남짓 달렸다.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한 길 끝에 허름하지만 정갈한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집이 나타났다.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가꿔져 있었고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파 한 분이 평상에 앉아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최 회장을 본 노파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고, 맞네. 그 아가씨가 맞아.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 회장이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강 아주머니. 지수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눈앞에 이 강 아주머니가 누구인지, 왜 나를 보고 저토록 오열하는지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한참 뒤 진정한 강 아주머니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20년도 넘게 지난 일이지만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줄 알았시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 아주머니는 25년 전 가문의 본가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였다고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회장님 일가 중 한 사람의 서재 앞을 지나다 우연히 소름 끼치는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고 했다. 아이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 꼬마애만 사라지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최 회장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머니, 그 통화를 하던 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강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문틈으로 그림자만 봐서 얼굴은 못 봤시유. 하지만 딱 하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됐다. 그 사람 손가락에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커다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시요. 순간 최 회장의 안색이 무섭게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분명 그는 그 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챈 듯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넣기만 했다. 만남을 마치고 양평의 집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배우의 정확한 이름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독수리 문양의 금반지라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을 얻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태준.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테지만 이번엔 직후에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나는 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혼 서류를 내던지며 내 청춘을 돈으로 환산하던 그 오만했던 남자가 지금은 바닥을 기며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시간 뒤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강태준이었다. 맞춤 정장은 비에 젖어 구겨져 있었고 면도를 며칠이나 못했는지 턱에는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있었다. 한때 강남에 잘나가던 젊은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를 발견한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지수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섰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지난 12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강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차가운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 위로 철퍼덕 무릎을 꿇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널 그렇게 홀대하고 상처 주고. 내가 없으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지옥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처참한 꼴을 내려다보았다. 고소함이나 통쾌함 따위는 없었다. 그저 한없이 피곤하고 씁쓸할 뿐이었다. 한 번 찢겨 나간 마음은 100번의 사과로도 절대 꿰매어질 수 없는 법이다. 나는 그를 향해 아주 건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당신이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게 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어머님이 날 벌레 보듯 무시할 때 당신이 내 편에 서서 입을 열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강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12년이야. 내 20대와 청춘의 모든 걸 당신 집안에 쏟아부었어. 하지만 당신이 그 블랙카드를 내 쪽으로 밀어내는 순간 내 안의 당신도 영원히 끝난 거야. 말을 마친 나는 바닥에 엎드린 그를 지나쳐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 남겨진 강태준은 빗속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최 회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수야, 방금 새로운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다. 25년 전 내 운명을 뒤바꿔 놓은 그 금반지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지목할 수 있는 증거다. 그의 전화를 받은 후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로운 증거. 그 네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십 년을 헤맨 끝에 마침내 진실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은 다음 날 아침 먼저 터져나왔다. 오전 9시. 집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방문을 두드렸다. 지수씨. 밖에 지수씨 찾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는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원룸 건물 앞 골목에는 고급 세단 몇 대가 엉켜 있었고 그 앞에는 약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 시동생, 시댁 사촌 언니, 시고모, 시숙들까지 12년 동안 나를 우리 집안 급에 안 맞는 여자라며 은근히 멸시하고 깎아내리던 그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거만함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명백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나를 발견한 박 여사가 가장 먼저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다. 지수야. 아이고, 드디어 만났네. 나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12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목소리였다. 나는 표정 변화 없이 차갑게 물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았다. 마침내 시동생이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저희랑 근처에서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후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모두가 둘러앉았다. 숨막힐 듯한 어색함이 맴돌았다. 염치 없이 내 도움을 받아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모르는 꼴이었다. 정막을 깬 건 박 여사였다. 지수야,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시댁 식구들조차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자존심 하나로 살며 평생 남에게 사과해 본 적 없는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수많은 친척들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거 알아. 상처 많이 준 것도 알아.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단다. 나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를 내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지워지기엔 너무 깊고 썩어 문드러져 있었으니까. 옆에 앉아있던 시고모도 거들었다. 그래 지수야, 저번 날 저택에서 고모가 막말했던 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지.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다. 강태준이 회사를 키우자 우리 집안에 저런 급 떨어지는 며느리는 안 맞지라며 가장 먼저 부추겼던 사람이 바로 저 시고모였다. 상황이 뒤집히자 일제히 태도를 바꾸는 꼴이 역겨우면서도 허탈했다. 시숙 중 한 명이 한숨을 내쉬며 본심을 드러냈다. 지수야, 너도 알겠지만 지금 태준이 회사가 말이 아니잖니.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서 온 집안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결국 그거였다. 그들은 나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줄과 안위가 박살나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다. 그때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순금 팔찌가 들어있었다. 내가 예전 시어머니의 환갑 때 몇 달치 생활비를 쪼개고 모아 힘겹게 사들였던 그 팔찌였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 이거 기억나니? 나 이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 차고 다녔다.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일말의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철저하게 늦어버렸다. 박 여사가 간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지수야,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내 입술로 쏠렸다. 나는 상자를 닫아 그녀의 앞으로 다시 밀어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 세 글자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지수야.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머님을 증오하진 않아요. 하지만 돌아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깨진 유리는 아무리 다시 붙이려 노력해도 영원히 흉측한 금이 남아있는 법이니까요. 아무도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남은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냈다는 것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최 회장이었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지금 당장 평창동으로 올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무슨 일이시죠, 외삼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읊조렸다. 우리가 마침내 그 독수리 문양 금반지의 주인을 찾아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군가요? 우리 가문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란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25년을 추적해온 거대한 악의 실체가 마침내 가면을 벗으려 하고 있었다. 최 회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거라. 진실은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뒤에 남겨진 시댁 식구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택시를 잡아타고 즉시 평창동으로 향했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독수리 반지의 주인이 대체 누구길래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것일까? 40분 뒤 도착한 대저택. 서재에 앉아있는 최 회장의 안색은 창백할 정도로 굳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과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앉아라.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자리에 앉았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견디기 힘든 고통을 삼켜내듯 천천히 입을 뗐다. 반지의 주인을 확인했다. 그가 사진 한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50대 남성.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오른손 검지에는 강 아주머니가 묘사했던 바로 그 독수리 문양. 금반지가 또렷하게 끼워져 있었다. 누구죠 이 사람? 최 회장의 눈빛이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이름은 최정철, 내 어머니의 사촌 오빠. 즉, 내 당숙되는 사람이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쳤다. 나를 유괴하고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우가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니. 우리도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금 흐름, 사건 당시 알리바이,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최정철을 가리키고 있더구나. 서류에는 25년 전 그룹의 핵심 계열사를 차지하려다 막대한 빚더미에 앉았던 최정철의 자금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선대 회장님의 총애를 받던 내 어머니, 그리고 가문의 첫 손주였던 내가 눈엣 가시였을 것이다. 내가 사라지자 상속의 지분 구조가 변경되었고 그는 그 틈을 타막대한 이득을 챙겨 기사회생했다. 오직 돈과 권력을 향한 짐승 같은 탐욕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을 파멸시킨 것이다. 최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서윤이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악마가 곁에서 가증스러운 위로를 건네며 착한 오빠 행세를 했다는 거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굵은 눈물방울이 허벅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의 비극, 도둑 맞은 내 유년 시절, 그리고 진실을 모른 채 밑바닥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온 내 지난 날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했다. 바로 그때 비서가 서재로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추가로 건넸다. 회장님 방금 도착한 감식 결과입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의 사본이 있었다. 최정철이 수십 년 전 누군가에게 은밀히 보낸 서신의 복원본이었다. 그 안에는 가문의 상속 구도를 조작하기 위해 아이를 처리했다는 뉘앙스의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모든 정황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멍한 정신으로 저택 뒷정원으로 나와 강물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내 인생의 만약을 상상해 보았다. 만약 그날 내가 납치되지 않았더라면? 내 진짜 가족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다면? 적어도 12년 동안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청춘을 낭비하진 않았을 텐데. 띠링.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갈라지고 지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지수. 아니, 진주야. 미간이 확 찌푸려졌다. 당신 누굽니까? 침묵이 흐른 뒤 상대가 대답했다. 내가 최정철이다.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네가 진실을 쫓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너를 꼭 한번 만나야겠구나.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속셈이죠? 그는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지 않으마. 하지만 2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얽혀 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일방적으로 끊어진 뒤였다. 뚜,
하는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쳤다. 끝난 게 아니었다. 최정철이 배우의 전부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 뒤에 숨어 진짜 판을 짰던 악마, 내 운명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또 다른 누군가가 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최정철의 전화를 받은 후 나는 곧바로 최 회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만의 생각이 필요했고 그자가 대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만약 수집된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는 내 인생을 망친 주범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내 발목을 강하게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놀랍게도 분노나 원망보다는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 해도 그 밑바닥까지 모조리 파헤치겠다는 서늘한 집념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국 최 회장에게 통화 내용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깊은 침묵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렸다. 그놈을 직접 만나보자. 사흘 뒤 경기도 가평의 인적 드문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만남이 성사되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로펌의 변호사들과 경호 인력이 대동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사진에서 보았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업에 짓눌려 늙어버린 노인에 불과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당당함은 없었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린 자의 비참함만 남아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맞은편 소파에 차갑게 앉았다. 최정철은 갈라진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25년 전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내 이권과 탐욕을 지키려다 일이 그토록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지. 당시 태성그룹 내에서는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역시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고 상속 서열에서 앞서 있는 나의 존재가 거슬렸다. 처음엔 그저 몇몇 사람의 상속 지분을 흔들어 놓을 생각뿐이었으나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굴러갔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변명을 듣고 있었다. 그때 그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계획을 가장 처음 내게 제안하고 판을 짠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운 듯 망설이다. 결국 하나의 이름을 뱉어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문 내에서 가장 존경받고 온화하기로 소문난 어른. 25년 전 내가 실종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를 찾던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가증스러운 연막 뒤에서 내가 사라짐으로써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이득을 취했던 진짜 악마. 나는 충격에 빠져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수십 년 동안 그자는 완벽한 가면을 쓴 채 모두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새파랗게 질렸다. 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잔혹한 반전이었다. 최정철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만약을 대비해 모아둔 모든 증거다. 비밀 장부, 당시 주고받은 지시 내역, 차명 계좌 기록. 언젠가 이 죗값을 치러야 할 날이 올 거라 예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국내 최상위권 로펌의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USB의 자료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있던 거짓말들, 은폐된 페이퍼 컴퍼니, 조작된 상속 서류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둘 드러났다. 마침내 흩어져 있던 모든 진실의 퍼즐이 완벽하게 꿰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나의 진짜 정체와 얽힌 이 거대한 재벌가 스캔들은 아름아름 재계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내게 줄을 대려 접근했고 파격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수천억의 돈이나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내 영혼의 평온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강태준의 상황은 완전히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수차례 나를 만나려 시도했지만 나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그를 증오해서가 아니었다. 이미 영원히 닫혀버린 문을 굳이 다시 열어젖혀 상처를 헤집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지수야. 다시 돌아와 달라는 허튼 소리는 하지 않을게. 그냥 고맙다는 말이 하고 싶었어. 12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미안하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마 그가 살면서 내뱉은 가장 진심 어린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어버렸다. 일주일 후 변호인단의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최 회장이 나를 서재로 불렀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였다. 내 인기척에 천천히 뒤를 돌아본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단다. 나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일이 있어. 그게 뭔가요, 외삼촌? 그는 서랍을 열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마지막 편지다. 네가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 내 손에 직접 쥐어주라고 하셨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나의 친어머니. 평생 나를 애타게 찾다 눈을 감은 사람. 나는 떨리는 양손으로 편지 봉투를 건네받았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지만 누군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온 흔적이 역력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단정한 글씨체로 쓰여진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사랑하는 내 딸 진주에게. 고작 몇 글자였지만 내 심장을 날카롭게 점여왔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마침내 우리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엄마가 널 얼마나 미치도록 찾았는지 넌 모를 거야. 매년 내 생일마다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우리 예쁜 딸이 세상 어디에 있든 부디 건강하고 무사하기만을 매일 밤 기도했단다.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에서 나를 향한 지독하고도 시린 모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며 피눈물을 흘렸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연히 그려졌다. 하지만 눈물 범벅이 된 내 시선을 가장 오래 머물게 한 문장은 바로 마지막 구절이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널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며 내 삶을 복수심으로 망가뜨리지 마렴. 그저 네가 가장 행복하게 활짝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승리란다.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으며 마침내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지난날의 고통과 분노가 씻은 듯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과거의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으며 각자의 죗값을 치렀다. 피해 복수나 진흙탕 싸움이 아닌 명백한 진실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심판이었다. 나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조심스레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나를 재벌가의 틀 안에 억지로 우겨넣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초가을 아침 나는 마당이 딸린 아담하고 따뜻한 새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작은 상자 안에서 이혼하던 날 썼던 예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무의식적으로 전원을 켜고 통화 기록을 눌러보았다. 강태준 부재중 전화 79통. 운명을 가르던 그 이틀 동안 쏟아졌던 시댁 식구들의 발악 같은 기록들. 블랙카드를 내던지던 그의 조소, 빗속을 걸어 나오던 비참함.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제는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그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막을 내린 빛바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덤덤할 뿐이었다. 띠링.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 문자가 하나 떴다. 강태준, 지수야, 나 내일 부산으로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떠나기 전에 꼭 이 말은 남기고 싶었어. 네가 앞으로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내게 베풀어준 모든 것들 평생 잊지 않고 빚진 마음으로 살게.
안녕. 나는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미련 없이 화면을 껐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완벽한 평온. 어떤 인연은 인생의 한 구간을 함께 걸어갈 뿐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는 법이다.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마당에 피어난 꽃잎 위로 쏟아져 내렸다. 상처뿐이라 여겼던 그 블랙카드는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의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내가 얻은 가장 위대한 재산은 대기업의 막대한 상속 재산이 아니었다. 진짜 나 자신을 찾고 내 가치를 깨달았으며 그 누구도 돈으로 타인의 헌신과 청춘을 함부로 매길 수 없다는 진리를 배운 것이다. 나는 끝내 그 79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때로는 완벽한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확하고 잔혹한 대답이기 때문이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참으로 기막힌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평함을 증명해 보입니다. 진심을 다해 헌신한 시간들은 당장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곁에 있는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만하게 구는 이들은 결국 자신이 가진 가장 눈부신 보석을 제 손으로 깨부수는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돈과 권력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돌아서 버린 사람의 진심과 잃어버린 시간은 그 어떤 수표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통장 잔고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성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지금 곁에 당신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잃고 나서 뼈저리게 후회하기 전에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기회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며느리 일기 채널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와 부부생활, 그리고 인생의 깊은 교훈을 담은 감동적인 사연들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가슴 찡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